옛날에는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네네. 지금은 비용의 문제가 해결돼도 아마 아이를 낳는 선택을 청년들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은 가라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게다가 이제 인구 유출도 계속 완화되면서 되고,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높을 것이냐, 높아지기 위해서는 인구를 계속 끌어와야 되겠죠. 그런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전해드리는 올가월부 글로벌뷰 첫 번째 시간. 저는 매일경제 국제부에 있는 신윤재라고 합니다. 요즘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치를 매년 경신한다고 하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우리 공동체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인구 변화가 경제, 산업,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들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또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 투자뿐 아니라 여러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인구 문제 관련 궁금증 풀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이상님 박사님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인구 절벽이 어떤 경제 또는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구 감소라는 것은 그냥 사이즈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또한 그러면서 이제 그 저출산과 함께 태어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이것이 왜 문제냐? 1차적으로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노동력 부족이 일어나고 성장이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부양에 대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2차, 3차적으로 계속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생기고 산업 구조조정이 생기고, 그럼 지역 간의 격차, 계층 간의 격차,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연대성, 사회 통합과 우리 사회의 연대성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가 또 일본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저출산보다 고령화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출산보다 고령화가 더 무서운 현상일 수 있는지. 그 고령화라는 것은 그 사회에 저출산이 누적돼서 생긴 결과입니다. 베이비 부모가 태어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태어난 사람이 줄어들면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인이 많아지면 생긴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는 같은 문제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0% 정도 되고요. 75세 이상 노인 인구도 한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가 적금 태어나는 것을 교육시장의 축소라든가 학교 교육체제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나타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주고 큰 재정적으로나 실제적인 영향을,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노인이 많아지는 것,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고령화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노인의 고령화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노인의 문제, 노인의 복지, 노인이 많아지는 것만을 고령화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노인이 많아지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다른 파급 효과를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노인의 복지 문제로만 줄이려고 한다면은 약간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파급 효과라면 구체적으로 그 노인 부양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특히 치매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이직이라고 합니다. 간병이직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노동력도 부족한 사회에서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있다는 데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서만 그 부모들을 모시면서 그 벌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부모의 연금과 자신의 비용 수급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 빈곤의 문제도 커지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들이 지역에 노인들이 많아지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노인이 많은 곳, 농촌이나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지역 간의 불평등도 커지고요. 또 지역은 지역대로 교육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중산층이 떠나면서 빈곤화가 더 가속화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인구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나서도 그게 인구 문제인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요 시장이 90년대 제일 컸잖아요. 그게 빠르게 몰락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은 그 당시는 이게 불법 음반 때문이다. IMF 이후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대중문화의 가장 소비층이었던 20대, 30대 인구, 청년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거는 지나가고 나서도 그게 인구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인구 문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가 시작을 안 했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아직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네. 얼마나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일 낮아요. 제일 낮다는 거. 노인 인구 비율이 제일 낮고 우리가 제일 젊은 인구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노인 인구가 더 낮은 국가들은요. 네. 멕시코, 칠레 같은 비유럽권 국가, 비서구권 국가와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같은 굉장히 작은 국가들이에요. 적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진국을 할 수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젊은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네. 한 25년 정도만 지나면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네.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간병 이직이라든지 네. 뭐 부양 체계라든지 뭐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부터 슬슬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의 고령화를 예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그 일본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출산율이 지금 뭐 올해 0.8 정도 되고 내년 0.7대로 간다고 봤거든요. 근데 일본은 1.3 정도 어쨌든 유지를 한다고 그렇죠. 예. 봤는데 우리나라보다 출산율 자체로 보면 훨씬 높거든요. 독자들이나 시청자들 분들께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상황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 우리나라나 걱정이라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본의 고령화 수준이 높지만은 금방 따라잡힐 거예요. 우리는 금방 그 이상을 넘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일본이 고령화 진행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훨씬 부정적인 효과가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0.8이 올해 무너지고 올해 0.7대가 될 게 거의 확실한데요. 이런 나라는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전면전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도 출산율이 이것보다 높았어요. 1.0대로 무너졌던 사례들이 독일이 통일됐을 때의 동독 지역, 그리고 아직 기록은 잘 없지만은 동구가 90년대 초에 동구 사회, 네.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일부 지역들, 일부 국가들 사회 시스템이 붕괴됐으니까요. 그리고 대만이 잠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띠 효과 때문에 출산을 피하면서 잠깐 1.2, 1.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있었고요. 그 외에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문제는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라든지 네네. 글로벌 경제 2010년대, 2008년, 2009년도 있을 때 그런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네네. IMF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도 2010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의 인구 변동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리고 알고 있는 이상으로 또 저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78년 뭐 100말띠 이때는 잠깐 출산율이 떨어졌던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인제 띠 효과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쌍춘년 효과니 뭐 황금돼지 해니에 출산율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잠깐 반등이 있었던 것은 IMF 이후로 출산과 결혼을 미뤘던 청년들이 미뤄왔던 출산과 청년을 재개하면서 올라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어떤 위기가 생기면 출산이 떨어졌다 이렇게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는데 지금 회복이 지금 5년 넘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위험한 사인인 것 같고 문제의 수준뿐만 아니라 문제의 질도 달라진 것 같아요. 기존의 저출산 정책 체제로만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적으로 어떻게 뭐 문제가 심화됐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인구 저출산 정책 아니면 경제학자분들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제 저출산 문제를 출산과 양육의 비용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고 근데 비용을 줄여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요즘을 보면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수요 그 자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네네. 지금은 비용의 문제가 해결돼도 아마 아이를 낳는 선택을 청년들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나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IMF를 90년대 후반에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했고 가족 간의 친밀성이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행복감을 느낀 그런 경험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가족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죠. 그리고 가족들은 중산층에 떨어지지 않고 아득하게 버텼고 중산층의 가족들은 이제 좋은 아파트, 좋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고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이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달려갔죠. 우리 가족이 무슨 유격대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97년, 98년 이후로. 그러면서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성장을 했던 친구들이 가족에 대한 욕구, 가족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우리의 원하는 것, 다른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이 젊은 층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책의 효과도 효율성도 훨씬 더 떨어질 것 같고요. 다른 식의 다른 형태의 사회적 대응도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가치관의 변화가 상당히 저도 그렇지 않을까 추측했는데 박사님의 말씀 들어보니 좀 더 확신이 생깁니다. 일본 얘기 나온 김에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부동산이 그 폭락의 요인으로 인구 감소가 원인이다 이런 말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도심 이외에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도 심각하고 예전부터 심각해서 도심 이외의 지방 쪽으로 가면은 빈집이 널려 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한국도 이 같은 부동산 폭락 그리고 빈집 문제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까요? 네, 인구 문제라는 것이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향이 전 사회에 균일하게 미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를 보면은 전국적인 수준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은 지방에는 훨씬 심해요. 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노인 인구 비율이 한 40%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불균등하게 일어나고 그런 곳에서는 이미 부동산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빈집의 문제가 이미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거기 지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원도심,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 쇠퇴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는 노인이 많아지고 빈집이 많아서 젊은 사람이 떠나면서 빈집이 많아지고 또 노인이 많아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교육 여건이 나빠지고 그리고 중산층이 떠나고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2010년경쯤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나라도 일본과 미국과 같은 부동산 대폭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어요. 베이비 부머들 58년 개띠라고 쉽게 얘기하죠. 50년대 후반생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그때 일본과 미국 사례를 자세히 보면은 그 예언 이미 틀렸어요. 일본의 자산가치 폭락이 일어났다는 것은 인구 문제라기보다도 프라자 선언 이런 같은 그리고 이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도한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었고 인구는 사실 시기적으로 약간 그보다 뒤에 있었어요. 인구 변화 일본에서도. 근데 이것이 반등하는 힘을 떨어뜨리는 데서 고령화가 올라가는 거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베이비 부머 은퇴와 관련돼 있어 보이지만 다시 부동산이 올랐거든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구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환경을 조성해 줄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인구만뿐만 아니라 인구의 변화 플러스 제도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 정책적 대응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복잡하게 발전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학만으로 미래를 바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인구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 결합할 수 있는 시각
네. 그러한 뭐 선구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인구가 이제 일본의 고령화가 일본의 자산 가치 폭락에서 반등하는 거를 발목을 잡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우리의 저출산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뭐 생애 미혼율이 올라가면서 뭐 1인 가구 또 독신자 가구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향후 더 늘어나면서 뭐 40%에 육박할 정도로 뭐 1인 가구가 대세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거 형태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 1인 가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빠르게 늘어날 거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1인 가구 하면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결혼을 안 하는 청년들, 미혼 청년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따로 살게 된 이제 중년들, 그리고 이제 사별에 의해서 네. 그냥 따로 혼자 살게 되신 노인분들, 네. 이렇게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는 요 세 가지가 계속 쌓여지면서 지금의 1인 가구가 아니라 지금의 1인 가구 어쩌다가 1인 가구가 된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미래에는 1인으로 쭉 살아온 사람도 많아지게 될 거예요. 네. 1인으로 평생을 살게 해오신 분들. 네. 그럼 지금의 1인 가구가 질적으로 다를 것이고 정책적 수요도 훨씬 더 많고 다양할 거예요. 좀 더 안 좋은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예를 들면 냉장고가 작아지고 자동차도 작아지고 아니면 안 몰고 하는 형태로 가겠죠. 소비 형태도 꽤 큰 변화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주거예요. 말씀하신 주거입니다. 근데 지금 1인 가구들은 대부분 작은 집에 사시는 게 원칙인데요. 이제 중산층으로 사시다가 특히 이제 지금 앞으로의 노인분들은 지금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상태에서 노인기로 지내다가 사별하신 분들은 아파트 30평대 큰 아파트에 살아도 계속 사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대부분은 수요가 작아지겠죠. 지금은 1인 가구 대부분 작은 집에 혼자 사시는데 네. 미래에는 1인 가구를 할지라도 큰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질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요. 그러면서 주거 시장이 꼭 1인 가구 주거 시장이 작은 시장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주택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노인분들은 소득이 좀 부족하시잖아요. 연금도 충분하지 않고 그러면서 노후 자금을 위해서 집을 파시게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거가 이제 돌아가는 순환이 늦어지게 될 것이고 인구를 줄어들도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시장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는 전망에는 전 부정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서서히 가라앉는 형태로 갈 거고요.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형태가 이런 식이에요. 지금 100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면은 그러니까 아파트 자동차는 오래 타면은 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는 오래돼도 값이 안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 재개발을 할 수 있어서 그렇죠. 재건축. 건가요? 재건축을 하니까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가 값이 더 비싸죠. 이 소리는 뭐냐면은 100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허물고 150가구 사는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추가되는 50가구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건설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산 문제도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인구가 계속 증가될 때의 모습이에요. 네. 성장 시대의 그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더 이상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어지게 되면은 재건축이 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주거 시장이 가라앉게 돼 노후화되고 그리고 큰 이제 슬럼화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이제 지방의 신도시부터 먼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은 가라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게다가 이제 인구 유출도 계속 되면서 되고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높을 것이냐 높아지기 위해서는 인구를 계속 끌어와야 되겠죠. 그런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도권의 재건축 시장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특히 저는 의아한 게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저 아파트들은 3, 40년 후에 재건축을 어떻게 하지? 쉽지 않을 텐데. 얼마 전에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도시들 확대 재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신도시들은 나중에 재건축을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의아해요. 인구학자로서.
근데 지금 여태까지 주거 시장이 굉장히 공급론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이끌어져 왔던 경향이 있거든요. 뭐 어쩔 수 없고 그것이 뭐 꼭 나쁜 거 그러한 접근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미래의 사회를 바라볼 때는 이런 축소의 시대, 인구 감소의 시대일 때 우리가 어떤 주거 정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주거 정책이 우리 지속성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그걸로 어떤 주거 정책과 어떤 우리의 삶의 우리 주거 형태가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령화 진행될수록 격차와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을, 그리고 우리 주거 공간을 만드는 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성장 시대의 그런 공급주의보다도 이제 인구 축소 시대에 지속 가능한 주거 형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